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출간하게 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는 책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제가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된 책의 표지입니다. 참 표지가 나름 아주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표지보다 훨씬 더 알차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를 전담하고 있고요. 벌써 변호사 경력은 15년,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이제 1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1세대에 가까운 경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변호사이고 또 미국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변호사 중에서도요,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미국 로스쿨, 그러니까 뉴욕 로스쿨에서 LLM을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재경직과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연수원 32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정거래에서 14년을 전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이슈들을 바로바로 집어들이고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책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의 정식 명칭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통 줄여서 하도급법이라고 하죠. 이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만은 최근 경제민주화가 강조되고 그리고 국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관계의 공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것이 거의 기본법적인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80%가 하도급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하도급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매우 중요한데 다만 이 법이 조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요. 거의 조문의 숫자만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또 거기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제정한 시행규칙의 성격인 많은 지침, 고시,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법조문과 그리고 심결례 그리고 판결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이 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저에 깔려있는 복잡한 민사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원청과 하청이 하도급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하도급 건설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민사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민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없이는 결코 이걸 하도급법적인 법률로 적용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이 문제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역시도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하도급법이 문제가 되는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갖춰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지 않고서는 하도급에 대한 해설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마땅하게 참고할 만한 실무서적이 없었어요. 물론 몇 권의 서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책들이 나왔을 당시에는 매우 훌륭한 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온 지가 5년, 10년이 된 책이라서 현재의 그 책을 가지고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또는 지침서로 찾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5년, 10년의 기간 동안 바뀐 법률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침도 많이 바뀌었고 심결례와 판례들도 많이 축적이 됐고 그리고 법에 대한 해석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제 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려운 하도급법의 해설부터 개별 쟁점까지 자랑입니다만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후 2판, 3판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는 가장 잘 완비되고 완성된 버전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책의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편은 법에 대한 이론 해설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2편은 현장에서 문제되는 개별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죠. 80문 80답이라는 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론 해설과 관련해서는 기초 개념과 법리를 하도급의 거래 단계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군더더기를 싹 제거했습니다. 이 책은 학문을 위한 책이 아니죠. 학문을 위한 책도 아니고 대학 강의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 이 법 개념이나 이념적인 부분, 역사적인, 연역적인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싹 뺐습니다. 그냥 군더더기를 싹 제거하고 알맹이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아닌 오히려 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핵심만 해설 부분에서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은 다 쟁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은 아주 자세한 뼈대가 있고 엑기스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1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 정도에서 하도급법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초개념 첫 번째 이 1편에서는 먼저 기초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도급 단계를 별로 권리 의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원사업자의 권리 의무 금지 사항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의무 금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도급법상의 잘못했으면 받게 되는 제재,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 그리고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등에 대한 절차법을 상세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 실체적인 법 분야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책들에서는 이 하도급법과 관련한 해설서나 교과서에서는 이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약 단계를 가장 유사성이 있는 것들로 카테고리화를 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먼저 첫 번째 챕터로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감액하고 그리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한 권리 의무 사항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다 완료된 용역 또는 완성된 제품을 검사하고 수령하는 그 단계, 불합격시키는 그 단계에 대한 권리 의무 사항, 금지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무 사항들, 권리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강조되고 있는 기술 탈취와 나머지 기타적인 권리 의무 사항으로 구분해서 실체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과 법리, 그 다음에 실체적인 권리 의무 사항, 세 번째로 절차적인 부분을 모두 각종 고시와 판례,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 그리고 제가 업무하면서 또는 저의 동료 변호사들이 업무하면서 파악한 실무적인 관행까지 빠짐없이 이 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법원의 판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결례가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조금 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도급법이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하도급법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몇 년간입니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이 법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많은 집행례들이 그때부터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심결례들도 최근에 와서야 풍부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심결례가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실무적인 관점이 법원을 기속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위원회의 의견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제가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양우평 수석님이나 이런 전문위원님들한테 하고 상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2편을 보겠습니다. 개별 쟁점을 해석하는 파트인데요. 지금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고객이라든가 또는 동료 업계의 분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분들이 가장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2편입니다.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심지어는 저희 변호사들이 고객한테 받는 질의들이 많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겠죠. 또는 법문에서는 다루기 힘든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쟁점들만을 엄선해 가지고 제가 80문 80답을 구성했습니다. 나중에 그 80문 80답에 대한 목차를 보여드릴 때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 100문 100답 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답을 간단하게 달 수 있는 부분들은 기타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묶어놨기 때문에 80문이 된 거죠. 실제로 그것까지 개별적인 쟁점으로 빼게 되면 거의 100문 100답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100문 100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100가지 쟁점을 제가 추려내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을 추출할 때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민사 문제, 하도급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 절차를 대리하면서 얻은 그 경험,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건설업 등 구체적인 산업 영역에서 법률 자문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에서 제가 그 쟁점들을 추렸고요. 저뿐 아니라 제 동료 변호사님들, 우리 선배들, 그리고 우리 법인의 공정거래 분야의 고문님들과 전문위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정말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쟁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들에 답을 고민 많이 하고요. 조문, 고시, 판례,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 그리고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답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해설서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어떤 쟁점들을 뽑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게 그렇지만 제 책을 사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중요한 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도급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세 번째 한번 보시죠. 하도급법은 원래 하도급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도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원 사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무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개별적인 쟁점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도급법의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외국 기업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경우에도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간의 하도급법 문제, 이런 부분을 역외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거래의 승계 책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건설업계 중에서는 중요한 게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냐, 또 건설업 면허가 대여된 이런 명의 대여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이냐, 또는 임직원들이 무단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하도급법상에 어떤 책임을 지느냐와 같이 그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제가 쟁점으로 뽑고 답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뭐 제조기탁의 범위라든가 건설위탁의 성립 요건과 같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기가 좀 부적절한 내용들도 이렇게 뽑아서 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무상 사실 많이 문제됐던 제안서 작성할 때 우리 하도급 업체에게 그 용역을 맡기는 거, 일을 맡겼을 때 이게 하도급법 적용이 되느냐, 대금을 줘야 되느냐, 또는 뭐 나중에 제안서 작성을 해준 회사에게 실제 하도급 업무를 못 맡기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들, 실무적인 설명들을 법리적으로 잘 풀어놨습니다. 많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와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들만 제가 목차에서 찝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자가 공급에 대한 하도급 적용, 또는 서면 교부와 관련한 예시들, 그 다음에 서면 교부에 대한 의무 위반의 종류라든가 하도급법상의 취급,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 실무상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잘 풀어놨는데, 하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심의 절차 종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그런 무혐의를 받게 된 내용까지도 위원회가 사이트에 심의를 내에 최근에 띄우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그것이 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 해석이라든가 관점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실제 그 사건을 경험한 관계자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서면 교부와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서면 미교부가 됐을 때 자진 시정이 가능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다른 교과서는 없습니다만은 제 책에는 서면 미교부가 됐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계약서를 써서 주면 자진 시정으로 봐준다라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사례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례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 그 다음에 부당 특약에 대한 판단 기준, 심사 지침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부분, 샘플 검사, 무검사 인수에서의 반품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제공물과 같이 통합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수급사업자에 대한 검수가 늦어지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그 검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라든가, 또는 부장 반품을 하는 경우와 하자담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은 어떤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느냐, 뭐 해제의 종류와 합의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고요. 중요한 건 또 건설업계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약 해지 및 중도 타절의 법률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도급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을 정산해서 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승급금을 어떻게 그 공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들을 쭉 저희가 달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건설업 분야의 많은 쟁점들이 있죠. 근데 그 사실은 이 하도급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건설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많은 내용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책에만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급 명령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급 명령이 뭐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인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시정명령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지급명령의 대상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도급법상에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도급 대금은 적당한 수준으로 정해서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정해서 주게 되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줘야 되는 적당한 수준의 하도급 대금에서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차액만큼 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줘야 되는 적당하고 공정한 수준의 하도급 대금이 얼마냐? 라는 부분인데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급명령에서 제가 써놓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급명령 역시도 침익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구성하는 그 요건 사실들은 모두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정하고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이라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가 적정한 대금인지도 모르고 입증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법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가 풀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ESC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이 우리 하도급법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급 합의의 의의나 방식, 효과,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이 하도급 대금에 걸렸을 때 이게 직접 지급 의무하고 어떤 경합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수개의 직접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해서 어떤 우월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해설을 해놨고요. 직접 지급 요건이 불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착오로 지급하게 되면 어떤 법률관계, 과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풀어놓고 나머지 직접 지급 관련된 기타 쟁점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기타적인 쟁점이라고 해서 제가 최소 3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행위 신고라든가 또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효력과 같은 절차적인 주요 쟁점들도 제가 뽑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령의 다시 쟁점들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입증 책임, 합의, 소멸시효,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급명령의 판단 시점이라든가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과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보시면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 대금 및 위반 금액. 이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에다가 그 다음에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되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기초가 되는 건 하도급 대금의 대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스스로 답을 안 가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 하나의 예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도급 건설공사 대금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1,000만 원이 추가로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에는 공사대금이 순공사대금 1억 원만 되느냐 또는 1억 1,000만 원이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10%의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됐을 때 지급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해야 될지 하도급 대금에 지급하게 되시니까요. 또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하라고 할지 이 부분도 정말 제가 신결례를 몇 가지 봤는데 어떤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가가치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통일적인 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서 자세하게 법 해석과 제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 대금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상관념상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은 1억 원만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급명령은 그러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키지 못하느냐? 우리가 조문을 보게 되면 하도급 대금만 지급하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더라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조항이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가세 지급 명령을 할 때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우리 이 수급사업자, 공급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사업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지급 명령에는 부가세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행위 시점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다 보니 지금 개정 전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돼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인데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법상이 이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사적으로 유효하냐 무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해설서들이 제대로 된 개념 확립과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효력 규정은 이걸 위반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한 행정적인 재벌이나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고요. 단속 규정은 이건 우리가 소위 경찰 규정이라고 하는 경찰법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행정상 처벌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법상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조항인데 다만 법이 디폴트를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인 거죠. 우리 대부분의 규정들은 법리상 하도급법은 단속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우리 민법상 반사회적인 행위로까지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로까지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부인될 뿐이죠.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고 다만
시정명령,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형사처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풀어놨고요. 마지막으로 80번은 뭐냐면요. 이 건설업, 정보통신업법, 기타 법률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도급을 규율하는 다른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 규정들이 상당 부분은 하도급법에 있는 규정들과 일치하거나 또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 어떤 부분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완되는 규정들도 있죠.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또는 정보통신업법이나 기타 이 개별 법률들에 대해서 하도급법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80문 80답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 커버가 된 부분인데 정리하자면 이 책의 특장점은 뭐냐? 1편의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편의 두 번째의 실무적인 쟁점을 정말 세심하게 추출했고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편과 2편의 책을 서술함에 있어가지고 최신 판례, 신결례, 유권 해석, 그리고 실무 사례들을 총망라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하도급 담당자뿐이 아니라 실무에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유용한 종합적인 실무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저자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